메가버스터로 누가 다음 세대를 등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저희가 트렌드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메가버스터가 될 제품들은 최근에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점점 이제 미국으로 또 진출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섹터가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사실 내부에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펀더가 좀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직접 진출을 하고 있고 기술 이전 건수도 이제 매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 자체는 24년, 25년 뒤로 갈수록 정말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통 하반기 전망 시리즈. 저희 클래스통에서 하반기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 각 분야별 마스터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은 꿈을 안고 달리는 제약 바이오주 하반기 주가 날개를 달 수밖에 없는 N가지 이유에 대해서 짚어볼 텐데요. 하반기 메가 블록버스터급 신약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국내 제약 바이오주의 주가도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혁신 성장 리서치팀 허혜민 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블록버스터. 사실 이 용어 자체는 영화 용어예요. 네, 영화 업계에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상업적인 흥행을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만드는 영화를 블록버스터라고 하는데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도 블록버스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메가 블록버스터, 글로벌 블록버스터 이런 식으로 쓰이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 이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연매출 1조, 그러니까 네. 1 빌리언 이상을 의미를 하고요.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메가니까 연매출 10조 이상, 10 빌리언 달러 이상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메가버스터, 이거 줄여서 이제 메가버스터라고도 하는데 생각보다 이 메가버스터 제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네. 지금 22년 기준으로 메가버스터를 계산을 해보면 한 8개 정도가 되고요. 근데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제품들, 백신 이런 거 제외하면 한 6개 정도가 됩니다. 휴미라라고 하는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다들 아시다시피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제품이 있고요. 팍스로비드는 이제 코로나 제품이고, 엘리키스라는 혈액응고 치료제, 듀피센트라는 아토피 치료제 있고요. 그다음에 아일리아 같이 황반변성 치료제 있고, 비트라피라고 이제 HIV 치료제, 이렇게 해서가 작년에 메가버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행한 신약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꼽을 수 있을 만한 의약품은 전 세계적으로 8개가 있네요. 그 가운데서 2개, 코로나 관련한 약품을 제외하고 나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목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이 있다고요? 네, 지금 메가버스터로 누가 다음 세대를 등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저희가 트렌드로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메가버스터가 될 제품들은 최근에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릴리의 마운자로나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이제 향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핫합니다. 이 2가지 의약품이 진짜 핫한 건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식 보면서 증권방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송에서보다 잡지에서 먼저 봤어요. 잡지에서. 네네. 네, 잡지에서 킴 카다시안,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날씬하게 등장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런 당뇨병 약인데 이런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거의 뭐 품절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공급 부족이 있었었고요. 예. 앨런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로 위고비로 이제 몸매 관리한다 이러면서 갑자기 바이럴 마케팅 되면서 공급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에서도 이 정도로 잘 팔릴지는 예상을 못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좀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위고비 그 앨런 머스크가 맞았던 위고비보다 더 효능이 잘 나오는 마운자로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로는 이미 나와 있는데 비만으로는 아마 내년 초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것도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수요는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멘트를 매일 쓰다 보니까 의외로 이게 질병인가?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노화,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했다고 하고 비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비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게 다양한 합병증을 나중에 유발하고 성인병을 유발하다 보니까 질병 코드를 부여해서 이걸 치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관점이 변화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런 품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이 마운자로가 더 좀 효능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위고비보다 마운자로가 메가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데이터로는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네. 노보노디스크 위고비를 갖고 있는 노보노디스크 입장에서는 좀 쫓기고 있는 이게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돈이 이제 많이 벌리기 시작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고요. 주가도 지금 같이 오르고 있지만 릴리가 뭐 시가총액을 또 J&J를 제치고 이제 대장주가 되는 그런 그 데이터 자체는 일단 체중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이제 68주 투여에 15% 정도가 빠지는데요. 마운자로 릴리 거 같은 경우는 72주 투여에 22%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일론 머스크가 바이럴 마케팅한 건 위고비인데 마케팅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의약품들 네. 마케팅도 정말 중요한데 과연 누가 메가 블록버스터가 될 것인가? 둘 다 될 수도 있고요. 네. 저는 네. 둘 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위고비가 인지도를 좀 먼저 쌓았기 때문에 마운자로가 이제 뒤따라서 이제 같이 메가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연 매출 20조 원 규모다. 이런 추산 통계들이 있는데요. 치열한 경쟁이 앞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막 열리니까 진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아니 당뇨병 치료제가 비만에 효과가 있네? 이렇게 다들 알게 되셨고 공급 부족이 한 차례 있었고요. 이제 경쟁 우위를 해서 선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사질환이기 때문에 탄탄한 영업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영업력을 갖춰져 있는 건 이제 빅파마 그 다국적 제약사들이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 임상을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영업 조직이 필요하고요. 제가 임상할 수 있는 역량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작은 바이오텍들이 또 하기는 어려운 게 대사질환은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약을 오랫동안 계속 맞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상 3상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3상부터는 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고 판매됐었을 때 영업 조직망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다국적사가 아무래도 좀 경쟁 우위를 점하기가 쉬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효능 측면에서는 또 이미 이번 주말, 그러니까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이제 6월 당뇨학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 릴리의 트리플 어고니스트라고 해서 이번에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어고니스트인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트리플 어고니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체중이 한 24.5%까지 빠지는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100kg의 환자 기준이면 20에서 25%가 빠지면 이미 정상 체중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효능 측면에서는 사실은 여기서 더 많이 빠진다라고 해서 과연 이제 얼만큼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가 이제 의문일 수 있고 또 체중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이제 많이 빨리 빠지게 되면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효능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에서 선점을 릴리가 한 것 같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거는 또 식욕 억제를 하면서 이제 안 먹으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투여하시다가 중단하시면 다시 살이 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사 입장에서 사실 그런 거는 되게 좋죠. 캐시 플로우가 계속 생기는 거니까. 여기서 캐시를 한 번 더 짚고 가자면 이게 비용이 위고비 기준으로 한 달에 현재 한 200만 원 정도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싸죠. 그래서 이게 아마 고소득자들이나 이게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걸 오프라벨이라고 해서 비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처방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몸매 관리를 위해서 이거를 처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향후에 경쟁하는 품목들은 가격으로도 경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하는 제형인데 이 제형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좀 편의성을 개선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알약으로 복용법을 개선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경쟁들이 좀 향후에는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조건 가운데서는 일단 비용적인 측면, 임상을 할 수 있는 비용, 그리고 마케팅 이런 비용 측면에서 우위에 있어야 되고 또 부작용을 잡거나 가격을 잡거나 제형 경쟁을 하거나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비만 인구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네. 여담이지만. 네, 비율을 따져보자면은 미국인 가운데 몇 퍼센트? 제가 알기로는 네. 4명 중 한 분 아닌가요? 그 네. 정도면은 미국 서구 거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비만 인구가 네. 일단 미국인 중에 뚱보라고 얘기할 정도 수준은 40%다. 더 많네요. 이렇게 추산하는 통계가 있고 네. 과체중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에 전 세계 38%, 2035년에 51%인 40억 명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 비만 같은 경우는 2020년 14%에서 2035년에 2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남의 일이 아니고 이런 다이어트를 도와줄 수 있는 치료제, 비만을 치료하는 치료제 시장이 메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가 정식 승인을 7월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기대가 얼마나 커질까요? 일단 그 에드컴이라고 해서 자문위에서 먼저 승인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6일인가요? 그때 이제 승인인데 아마 승인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정식 승인을 받는다는 얘기는 보험 커버가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보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알츠하이머 환자분들이 대부분 고령 인구이시기 때문에 비싼 약값을 감당하기가 쉽진 않아서 보험 커버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시장은 2028년에 한 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요 전망치도 계속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지만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메가버스터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가 블록버스터 신약이 하반기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됐을 때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연구원님께서 제가 그 주식시장에서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크게 부각됐던 건 기억이 나요. 한미약품이 크게 상승했을 때였는데 그때가 4월? 네.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바로 리포트를 내셨거든요. 네. 연구원님께서 제가 그 자료를 인용해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 당뇨병 치료제,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이 쇼티지가 난 쪽이 쇼티지가 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기를 제조 공정이 어렵다.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티지가 아마 났었을 때 그때가 네.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쇼티지가 나니까 이제 한미약품 측면에서는 이제 CMO 공장이 또 신공장이 있어서 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됐을 때가 아마 그쯤인 거고요. 네. 그리고 한미 같은 경우도 이 위고비가 이제 GLP-1 수용체인데 한미약품도 GLP-1 수용체가 있어요. 삼상에서 있고 예전에 사노피한테 기술 이전을 했다가 다시 반환된 품목이 있어서 이게 네. 이제 다시 기술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메가 블록버스터로 인해서 국내 제약바이오가
좀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네, 저희 섹터는 그 메가버스터가 한 번씩 일어날 때 그 투자의 포인트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빅파마들이 경쟁을 하면서 이제 수혜주들도 찾게 되고 산업에 다시 활기가 차는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15, 16년에 한미약품을 필두로 이제 섹터가 좋았었던 때는 당뇨 치료제가 경쟁이 좀 심화됐었고요. 그때 이제 한미약품이 그 롱액팅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 지금 반환됐던 그 물질을 이제 사노피한테 4조 이상의 기술 이전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이제 메가버스터로 떠오르면서 그 키트로다나 뭐 옵디보나 이런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항암제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코스닥에 있는 항암제를 개발하는 바이오텍들이 이제 관련주로 누가 키트로다랑 병용을 하는지 네. 이런 걸로 인해서 누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과거 한 5년간은 좀 많이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메가버스터가 대사질환 쪽, 특히나 비만 쪽으로 해외에서는 먼저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국내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점점 이제 미국으로 또 진출하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섹터가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사실 내부에 있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펀더가 좀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직접 진출을 하고 있고 기술 이전 건수도 이제 매년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코로나 그 버블 이후에 금리가 요새는 뭐 예전만큼 급격한 상승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바이오텍들이 자금 조달하기에는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금 조달이 또 쉽지 않다 보니 R&D 투자에서 조금씩 이제 소극적으로 바뀌어지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데이터라든지 성과가 또 잘 안 네. 더디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좀 옥석 가리기가 되는 과정이라고 네. 보고요. 사실 이랬을 때는 이제 실패했을 때 과감하게 이걸 인정하고 중단할 건 중단하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과정이라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섹터는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몇 년을 돌아봤을 때 이런 제약 바이오주들이 아웃퍼폼 했던 시기에는 그 배경에 항상 메가 블록버스터가 있었다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설명해 주신 그때가 생각이 나요. 2015년도 그때도 한미약품 기술 이전, 대형 기술 이전으로 인해서 뭐 역사상 뭐 최대였던 걸로 저는 그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2015년 당시 그랬었고 그리고 그 면역 항암제 얘기해 주시면서 5년 전부터라고 하셨으니까 2018년 경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버블 이후에 금리 인상해서 저 업종 차트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의약품 업종 작년 여름부터 고점 찍고 내려왔고 그리고 코스닥은 찍고 내려와서는 최근 들어서는 또 은근히 약간 우상향을 업종 차트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메가 블록버스터와 금리의 영향으로 제약 바이오주가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미국에 직접 진출하는 회사들 그동안 이제 펀더멘털이 좋아졌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셀트리온 왜 이렇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왜 이렇습니까, 연구원님? 요즘 주가가 좀 안 좋죠. 네, 뭐 대형사 사실 실적이 이제 연간으로 보면은 상저하고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네. 하반기로 갈수록은 이제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두 회사 포인트들이 살짝씩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겹치는 부분은 이제 시밀러라는 부분에서 겹치고, 근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CMO에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 포인트를 CMO 쪽으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있다 보니까 4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한 게 6월부터는 이제 풀가동이 되는, 그러니까 GMP 레디라고 해서 뭐 가동률이 100%는 아니지만 이제 그 18만 리터랑 6만 리터 일부 가동이 작년 10월에 6만 리터 돌아가고 지금 6월 달에 이제 나머지 18만 리터를 돌아갈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BEP 레벨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 실적이 이제 급속도로 개선되는 거는 아마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BEP 레벨 도달해서 그 고정비가 대부분이 회사기 때문에 그게 도달한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다 이익으로 이제 꽂히는 시점에 숫자가 굉장히 잘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주목을 덜 받았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휴미라 시밀러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주목하고 램시마 SC도 주목하는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휴미라 시밀러가 이제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게 이제 보험에 등재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주목해서 보는 관점이고요. 국내 보험이요? 해외 미국이요. 아, 미국 미국 보험. 보험인데 지금 미국의 빅3 보험 중에 하나인 옵툼이 6월 달에 이제 보험 등재해서 암젠, 베링거 인겔하임, 그다음 산도즈 이렇게 이제 세 개의 휴미라 시밀러를 등재를 포함시키겠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제 셀트리온의 휴미라 시밀러나 삼성바이오의 휴미라 시밀러가 혹시 등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 옵텀의 일부 보험 등재이기 때문에 계속 아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그 CBS나 뭐 익스프레스 같이 이제 나머지 빅2의 PBM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제 등재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그거에 대한 혹시 휴미라 시밀러가 보험 등재가 안 될까라고 하는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 보험 등재 사실 그게 네고시에이션 협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게 추측해서 추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공급의 안정성이나 뭐 제품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담으로 아까 그 R&D 비용도 금리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지만 상장 폐지된 제약 바이오사들도 상반기에 있었어요. 우연찮게도 제 지인분 중에도 계세요. 아, 네. 네. 어떤 종목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리매매 할 때 빨리 나오라고 정리매매 하기 전에 그 거래 정지를 하더라고요. 그냥 이상하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빠져나오시라고 정말 많이 말씀드렸는데 못 빠져나오셨어요. 제약 바이오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기도 올해 상반기 중에 상장 폐지 기간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을 좀 지나고 정부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우리 정부가 정책을 또 발표를 한 부분에서 보시면 2027년까지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2개, 또 연 매출 3조 원 이상의 글로벌 제약사 3곳을 만들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좀 행복한 상상을 해보자면 정말 이 말대로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이 국내에서 전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 나오게 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시밀러 중에서는 이제 매출이 나오는 시밀러들이 있지만 국산 신약, 우리나라에서 개발해서 임상을 거쳐서 탄생한 신약이 이렇게 글로벌 블록버스터라고 하면은 1조 이상인데 이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번 탄생한다라고 하면 뭐 섹터의 레벨은 또 다른 레벨로 갈 것 같아요. 예전에 일본 쪽의 제약 시장도 성장했을 때는 결국은 자체적으로 만든 신약이 해외 진출해서 이제 그게 캐시플로우가 돼서 그 현금을 가지고 M&A를 해서 이제 글로벌 다국적사로 이렇게 거듭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탄생하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기 위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나와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네. 지금까지의 그 현금 여력으로는 뭐 안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일단 현금이 저희가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던 SK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1.4조나 1조 이상도 가지고 있는데요. 큰 M&A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좀 부족한 금액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금 그 신약이 어쨌든 잘 돼야 그 신약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좀 더 개선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반기 도래할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글로벌 메가버스터 그 신약 관련해서 당뇨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기업 모멘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연구원님께서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위고비 등의 당뇨 비만 치료제가 쇼티지가 났다라는 이슈가 나왔을 때 더불어서 유한양행의 어떤 기업 가치도 재평가가 됐었고 또 이 당뇨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CDMO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관련주 알아볼까요? 네, 관련주로는 이제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병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 수출이 가능한지, 말씀하신 CMO가 가능한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고요. 네. 제형 변경도 추가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병용은 지금 전임상에서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식욕을 억제하면서 살을 빼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먹는 욕구는 이제 있잖아요. 쾌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서도 살이 빠지게 할 수 있는 걸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올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네. 있고요. 제형 변경은 이제 펩트론이라는 회사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주사인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달에 한 번 제형으로 바꿔주는 플랫폼을 갖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임상에서 최근에 학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릴리의 마운자로를 가지고 한 달 제형으로 바꿔주는 전임상 결과를 또 긍정적인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도 있고요. 기술 수출이 가능한 회사로는 한미약품 이 이제 그 반환됐던 그 GLP-1도 갖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글루카곤 유도체 이것도 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유한양행도 있거든요. 유한양행은 자체 신약으로 있는데 전임상 중에 있는 비만 치료제가 있습니다. 동아ST와 올릭스도 비만 치료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이제 기술 수출이 가능한 업체들로 보고 있고요. 동아ST 같은 경우는 이제 뉴로보라고 하는 미국 자회사의 기술 이전해서 그쪽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네. 뉴로보가 다시 기술 이전하는 서브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사까지 있고요. CMO로는 이제 한미약품이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이 이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한미약품은 그러면은 모멘텀이 두 개였네요. 네, 한미약품은 이제 대사질환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동안 또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네, 네. 신약도 하고 있고 공장도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제의 CMO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받고 있고 또 이전에 사노피로부터 기술 반환됐었던 그 GLP-1 네, 이게 그 위고비의 네, 위고비도 위고비- GLP-1 수용체이고요. 네. 릴리도 GLP-1의 GIP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GLP-1에 대해서 당뇨 치료제로 가치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GLP-1을 갖고 있는 데가 한미약품이랑 동아ST까지인가요? 네. 동아ST는 이중작용제니까 GLP-1의 GCG라고 해서 글루카곤을 하고 있는데요. GLP-1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운데서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제일 좋은 건 페트론이죠. 네. 네. 워낙 또 오랫동안 소외가 됐었고요. 네, 뭐 악재가 나올 것들도 다 나왔고 저번에 파킨슨 이상도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소외가 됐었는데 이번에 6월 달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위고비나 그 릴리의 마운자로를 이제 한 달 제형으로 바꿔주는 그 전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좀 최근에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제형 변경이라는 이런 기술 자체를 시장에서 또 한번 주목을 합니다. 펩트론의 주가가 정말 수직 상승을 했어요. 이 펩트론이 그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그 펀더멘털 자체는 좀 개선이 되어 왔어요. 네. 그런데 그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가 그동안 부각을 받았었기 때문에 기술 이전 환경이 그닥 우호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뮤신원이라고 하는 항체를 이제 ADC 쪽으로 활용해서 치료제약의 기술 이전을 했지만 사실은 이 대사질환이 좀 핫할 때 부각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간 사이에 이제 공장도 지었고요. 예전에는 이제 기술 이전 하려고 했었지만 공장이 없었던 것도 기술 이전에 좀 안 됐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임상시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200억을 들여서 공장을 이제 오송에 지어놨기 때문에 공장이 있고 EU GMP도 획득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서는 좀 그 기술 도입을 하기 좀 수월해진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스마트 대포라고 하는 한 달 제형으로 바꿔주는 제형, 요거를 가지고 엑세나타이드, 이것도 이제 GLP-1 쪽입니다. 요거를 두개골 내 고혈압이라고 하는 희귀 질환인데 이쪽으로 이제 호주의 인백스사하고 공동 연구하면서 임상 3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3상을 하면서 FDA의 승인을 받고 3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3상 실효를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해외 진출을 뭐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 기술을 가지고 3상으로 미국이나 글로벌 쪽에 임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기술 도입할 때에는 과거 대비 좀 플러스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혹시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나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국내 관련주 중에 주목하시는 종목은 있으실까요? 알츠하이머 쪽으로는 이제 크게 뭐 여러 회사들이 좀 덜어 있긴 한데요. 일단 CMO,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나 후발 그 제품들이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네. 항체로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항체 CMO를 하고요. 많은 빅파마들과 이미 이제 많은 그동안의 그 레퍼런스가 쌓여 있기 때문에 수주를 주기가 쉽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수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이제 그 대표님도 5공장의 수주에 대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수주에 대한 언급도 좀 하셨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개발사 중에서는 주목하는 회사가 ABL 바이오입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결국은 이제 뇌혈관 장벽이라고 해서 이 BBB잖아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여기 BBB 뇌로 약물을 잘 안 올리기 때문에 이 약물을 좀 많이 투여를 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거나 약효가 좀 적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뇌로 약물을 잘 투여하게 하게끔 하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가 이제 ABL 바이오가 있고요. 사노피에도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알츠하이머가 좀 부각이 되거나 경쟁이 좀 심화될 때 이런 플랫폼 도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말 팀장님 백과사전처럼 제가 이 질문은 없던 질문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제가 드렸는데도 뭘 여쭤봐도 백과사전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자,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신규 상장주도 굉장히 시세가 좋습니다. 보로노이, 루닛 같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선전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의 특징에 대해서 연구원님께서 리포트에 써놓으셨어요. 싸고 예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은 최근에 그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보로노이, 루닛, 에이프릴 바이오, 지아이노베이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이 회사들의 공통된 특징이 비상장 단계에서 파트너십이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가치를 좀 올렸는데 상장할 때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공모가의 하단을 뚫고 굉장히 싸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장 후에는 이제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성향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향후에도 유사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또 관심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도 더해졌어요. 루닛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네. 네. 뭐 호재가 많았죠. 바이오도 AI 쪽의 움직임에 혁신 기대감을 받고 있어요. 네, 뭐 AI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혁신적이기도 하고 이번에 바이든은 이제 캔서 문샷 프로젝트에 들어간 유일한 기업이기도 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일본 쪽에 이제 보험까지 되면서 그 기술력이 점점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리지 못할 만큼 말리지 못할 만큼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반기 주목해야 할 신규 상장주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하반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신규 상장 앞두고 있나요? 네, 하반기에도 지금 많은 회사들이 올라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주목하는 업체들은 피노바이오라든지 큐로셀이나 와이바이오로직스 이런 업체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피노바이오는 레고캠바이오하고 유사하게 ADC를 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요. 네. 셀트리온한테 이제 1.5조의 기술 이전도 한 회사이기 때문에 비상장에서 좀 기업 가치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공모가라든지 이제 기업 가치는 얼마를 받고 올라올지는 그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좀 싸게 저렴하게 그러니까 저평가돼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좀 주목해서 볼 만한 요소라고 보고요. 큐로셀 같은 경우는 이제 카티를 하는 회사라서 에클론과 좀 그 경쟁 업체, 그러니까 피어 그룹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임상 진척이 좀 되고 있고 데이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큐로셀도 올라오실 때 한번 주목해서 볼 만한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와이바이오로직스는 이미 이제 그 비상장 단계에서 펀딩에 시리즈 D에 비해서 좀 할인돼서 프리 IPO를 받고 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하는 회사인데 올라왔을 때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하면 관심 가져볼 만한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평가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평가 기준이 좀 쉽지는 않은데요. 뭐 다방면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DCF라고 해서 향후에 이 신약에 대한 가치를 한 10년치를 쭉 이제 계산을 해서 평가화해서 가치를 판단을 하고, 그 가치보다 좀 싸다라고 하면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실 시간이나 또 이제 한 종목을 또 깊게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피어 종목들, 이 회사와 같은 동종 업계에 경쟁하는 업체들의 가치를 좀 보시고, 그것 대비 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데 가격이 더 싸다, 비싸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주목할 만한 신규 상장주로는 피노바이오, 큐로셀, 와이바이오로직스 이 세 가지 꼽아주셨고요. 여타 기업들도 또 여러 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로스아이바이오, 큐라티스 등등 있는데요. 의료기기 쪽은 없네요. 여기 피로사이바이오가 AI 관련해서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료기기보다 AI니까 최근에 또 핫하게 보시는 거라서 네. 관심. 그래서 하나 더 해봤어요. 아까 AI 얘기 잠깐 했지만 의료기기 쪽도 뭐 실적주로 계속 가잖아요. 수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실적이 찍히고 있고 또 고령화와 또 미에 대한 어떤 욕망 이런 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계속 추세를 형성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가는 쪽이 또 이쪽인데 혹시 커버하시나요? 제가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아마 하반기에 이제 커버하시는 분이 이제 오실 건데, 네. 그분이 좀 더 잘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워낙 덴탈과 미용 이 두 가지가 핫해서 그 부분은 이제 하반기에 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 이번 주에 뒤를 이어서 수술 로봇주까지 같이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큐렉소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세를 펼치면서 AI 후발주자로 로봇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종합해서 하반기 제약바이오 sek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볼까요? 네, 저는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은 좀 부진하지만 셀트리온을 추천을 드리고요. 네. 상저하고의 실적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좋은 실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합병 이벤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합병 모멘텀도 같이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커버리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작성한 펩트론이라는 업체도 그 비만 관련해서 관련주로 이제 향후 수혜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관련 그 펩트론을 둘러싼 기술 이전 환경들이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경쟁이 이제 생겨날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쪽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반기 제약바이오 추세에 대한 전망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상향일까요? 저희 섹터는 사실 이제 더 빠질 게 많진 않다고 보고요. 이미 네.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제 제가 하락 사이클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겪고 있는 하락 사이클이 역대
급으로 길더라고요. 근데 이제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왔고 기간 이제 기간 조정도. 조정이 끝나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멘텀이 발생을 하거나 호재가 발생을 해야 기간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섹터는 아마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예고를 하고 찾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호재들을 중간에 좀 호재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관심 있게, 왜냐면 또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좀 과감하게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 자체는 24년, 25년 뒤로 갈수록 정말 계속 좋습니다. 그래서 산업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그 호재가 언제 오는지를 좀 잘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는 벌써 호재들이 생기면서 좋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예고는 다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이 좋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하반기 되면 내년을 주식시장이 보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었던 비만 치료제, 또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약 모멘텀, 아까우니까 한번 저희 보여드릴까요? 네. 자, 여러분, 자료. 저희가 오늘 얘기를 나눴던 메가 글로벌 블록버스터, 이러한 출현이 하반기에 나타나면서 과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이어갔었던 제약 바이오주에 큰 변화가 있을지 주목이 되는 하반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하반기 제약 바이오 전망 일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점을 더 확대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현 주소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2부에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 국내 제약 바이오주들의 향방에 대한 여러 변수들 그리고 구체적인 상승 이유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